오늘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지금 행정학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조금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을지를 조금 편하게 이렇게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여해 주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 거버넌스 학회의 회장님이신 김용민 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한국 자치행정학회 회장님이신 김경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이신 이승철 회장님 나오셨고요. 지방정부학회 회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못 나오셔서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혜진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보게 된 한국행정학회 이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좀 부탁 말씀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 분들께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요. 서두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행정학의 위기라는 상황을 좀 많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설로는 뭐 대전 이남의 지방에서는 행정학과가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행정학과라는 명칭이 뭐 소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방재라든가 뭐 이런 식의 다른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되면서 뭐 행정학의 후속 세대들이 설당도 점점 없어지고 행정학과 존립에 상당히 큰 위기가 많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실은 저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전국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지금 상황을 좀 진단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런 논의의 장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한 번의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을 할 수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뭔가 좀 행정학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래서 행정학계의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좀 널리 알려나가는 그런 시발점으로서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뾰족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그 느끼시는 거, 목격하시는 거, 들으시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우선은 좀 현실이 어떻다 이런 걸 이제 먼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각 회장님께서 우선 그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경험하시거나 그런 상황들을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돌면서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뭐 이거 뭐 정제된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게 우리의 논의의 시작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제 욕심에는 이런 모임들을 좀 정리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확대시키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자 이렇게 김용민 교수님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예, 대안은 다시 이승철 교수님, 이승철 회장님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한국 거버넌스 학회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학회고요. 예, 거기에서 한국 거버넌스 학회가 역사가 꽤 오래됐죠. 몇 년 됐나요? 제가 31대 회장님이시니까 예, 적어도 31년이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김용민 회장님께서 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의 회장님으로서 좀 현황이 좀 어떤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거버넌스 학회를 맡고 있는 성원대학교의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번 학회에서 뭐 학회장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하셔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좀 준비는 좀 적어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리 그 행정학회에서 오늘 큰 주제가 한국 사회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 격차의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인데 그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우선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대안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이제 또 한 바퀴 돌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제 키워드는 이제 격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좀 읽는 형태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학문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나 자연 안에서 현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 등에서 학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학은 어떻습니까? 먼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학과가 개설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학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행정학은 학문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국가나 정부는 시장이나 시민사회라는 큰 사회 영역과 교류를 통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다소 약화된 듯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전국 대학의 행정학과를 보게 되면 행정학과의 명칭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에 54개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수도권하고 국립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행정, 공항행정, 소방행정, 도시개발행정, 도시행정, 법경찰행정, 병원행정 등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행정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학을 심도 깊게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행정학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인근 학문과의 융합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행정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회에서 이 주제에 걸맞게 격차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향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다 아시겠지만은 행정학에 대한 지방의 격차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행정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수도권과 국립대에서 학생들에게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지방대, 특히 사립대에서는 행정학과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결국은 취업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고, 그래서 지방의 사립대에서 행정학과는 구조조정 대상이 대학에서 됩니다. 또한 경찰 행정, 소방 행정 등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행정학을 깊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권 학생과 지방의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격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방에서도 국립대에 입학하지 못한 사립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행정고시나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서 지방의 학생들의 접근 인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과 중앙과의 어떤 행정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생들 간의 격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저희 대학은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해서 행정을 실천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에 대한 학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행정 환경은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 등 정책에 대한 정책 불응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AI 등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문화적, 인종적, 성별 다양성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대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집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정책 집행에 대한 격차의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고, 이는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은 공무원의 사기 감소와 침체된 조직 문화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정의 최종 서비스의 정착기는 국민입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모는 정부 불신에는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행정 지도자나 행정 관료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자나 행정 관료는 자신들의 행위에 수반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존적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정부 불신은 이러한 인지와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직에 있는 자신들의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치가들에게 전가시키고 자신들 스스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실존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주민들이 행정 지도자나 행정 관료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 관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또는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격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격차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공직 관료들의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의 문제, 또한 행정을 불신하는 국민과 주민 간의 행정을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측면에서 또 공무원 측면에서 국민 측면에서 지금 상당한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크나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주 적시성 있게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지방정부학회 강혜진 총무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이제 부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회고요.
동아대 김영빈 회장님이 이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사정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강혜진 교수님은 이제 대구에도 한 2년 넘게 좀 계시다가 예? 마산에 그러다 이제 부산으로 또 옮기셔서 조금 또 한 1년 넘었죠 또. 네. 예, 그래서 그 계신데 한번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니까 좀 현실이 어떤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강혜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일까라는 생각을 아까 와서 느꼈는데요. 사실 제가 총무위원장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많은 큰 일들을 거의 다 회장님께서 하고 다니시고 지금도 계속 펀딩을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쁜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해서 다른 회장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듣고 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방금 전에 김용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고민도 많으시고 저도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그 지역의 학회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정보학회는 1983년에 한국행정학회 부산 경남 지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89년쯤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행정학회를 창립을 하고 한국지방정보학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2001년에 이제 그 설립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지방정보학회 하면 과정생 때는 지방에 내려가면 특히 이제 부산 이런 데 불러가지고 가면 굉장히 이제 여러 그 지역에 계신 교수님들도 뵐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맛있는 밥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발표비도 주고 이런 굉장히 가족적이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학교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제가 내려와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전임 회장님들이나 지금 회장님들 얘기하시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 회장님께서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회 임원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그래도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 중에서는 최근에 임용되기도 했고 몇 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새롭게 학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학의 위기라는 이야기는 되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학 없는 시대의 행정학 이렇게 해서 행정학 이론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고민을 할 때 선배 교수님이 행정학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어?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은 역시 이제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계신 선배님이셨고 사실은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서울에서 느끼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고향이 경남 부산 지역이어가지고 원래 이제 학위과정 할 때부터 고향에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막상 내려올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학은 사실 지역에서 훨씬 방금 김용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되게 경찰학과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는데 행정학이라는 거는 어렵고 나중에 취업을 뭐 할지 모르고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던 학교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학생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와 뭐 법학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행정학과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실 행정학과라는 이름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학과라는 게 없어진 상황에서 행정학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행정학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저는 그 행정학에 관련한 전반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더라도 학회에 활동을 하거나 학회 임원이 되고 혹은 학회 대표로서 회장이 되시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펀딩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뭐 장관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학회와 그리고 지역 사회의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렇게 뭔가 연계가 되어서 서로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뭔가 펀딩이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펀딩에 대해서는 사실 저와 제 또래의 그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네트워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면 학회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사실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충분히 그런 외연의 확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회장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펀딩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저희 한 10년 후면 이제 저희 세대도 이제 나오거나 이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의 큰 학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을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총무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의문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것 같다. 아니면 학회 회비를 많이 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지역 학회 같은 경우에는 학회 회원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앙의 학회와 지역 학회 이런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그 정보의 공유 아니면은 뭐 고민의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회에서 사실 행정학과의 위기, 행정학의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학회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행정학회나 혹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은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드러내놓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또 지역도 지역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 그래도 조금은 나은 학교 이렇게 있긴 한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를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10년 후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 그 출생률이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때 엄청난 그 입시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사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젊으신 교수님으로서 젊은 미래의 학회를 지고 나갈 세대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수도권 교수님들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다. 그것도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느끼는 상황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도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교육부에서 그 평생 학습에 대한 걸 강조를 하면서 대학 젊은 친구들 고졸자들의 정원을 깎으면서 그 평생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거기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원을 깎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더 이상 이게 뭐 안전하다, 우리는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학이 우리가 이제 큰 아까쯤에 우리 김영민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생태계가 선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부터 이렇게 무너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끊기기 시작하고 막 서로의 관계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대한지방자치학회의 이승철 회장님, 학회 잠깐만 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학회는 지방정부학회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저희도 한국행정학회 지부로 있다가 95년도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사단법인을 세워서요. 지금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뭐 그때는 한국행정학회, 예전에는 한국행정학회 거의 다 지부로 있다가 독립된 이제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지역의 학문에 이게 모태가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자치행정학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역에 있는 학회들이 그런데요. 저희 또 학교에서 행정학과가 생긴 지는 한 46년이 됐습니다. 78년도부터 생겼으니까 대구대학교도 행정학과가 생긴 뭐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그냥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를 6번을 옮겼고 전문대부터 4년제까지 다 해보고 또 학교 교사도 2년간을 제가 담임을 해보고요. 고등학교 학교에서 지금 근무만 2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끼는 바에 대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김용민 학회장님하고 강혜진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행정학의 위기, 이거는 행정학만의 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학문적인 큰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에 들어섰다. 과도기에 들어섰다. 다만 행정학이 그 중심에서 더욱 급격하게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면 왜 행정학이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현장에서 제가 느낌으로는 저는 입학사정관을 12년 정도 했고 아까 교사부터 해서 교수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특강을 1년에 제가 많게는 30번, 뭐 적게는 10번 정도 나갑니다. 근데 2년 전부터 분위기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그 부르는 횟수가 적어졌다. 이 말은 관심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갔을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 소방이나 경찰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학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 입시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수도권도 이제 장기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학 전반적으로가 조금 침체기가 접어들지 않았냐. 그러면 왜 행정학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4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어가 개인주의의 강화,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대들과 다른 자기들만의 문화에 대한 중에서 개인주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세대는 선호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행정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장점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굳이 내가 행정학을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시대의 변화에 일단은 흐름에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공무원 통계를 보면 1년에 공무원들 전체 통계를 내고 공무원들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퇴사 1, 2번이 민원인에 대한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MZ세대 인식하고도 같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욕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갑질 문화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1, 2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학생들도 물어봅니다. 공무원 연금 계속 개혁된다던데 이제 장수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학생들도 나름 자기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떻게 가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 받는 거하고 차이가 뭐 2배가 난다면 약 2배가 나면 그때는 0.5배도 안 난다고 합니다. 굳이 그러면 30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민간에 가서 열심히 해서 그 돈 2억 벌면 한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굳이 공직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제가 봐서 이 고민이 서러운 게 뭐냐면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책들 내용은 바뀌지만은 전반적인 교육이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새 학생들은 뭐냐 하면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수업 자체를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미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강력하게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그럼 대안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방금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에요. 공공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학이 표현이 조금 과장돼서 커버할 수 있다. 행정학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세워야 되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봐서는 관련 기관, 저는 이제 지방의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의회에 나가서 실습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집중 수업제를 해야 됩니다. 제 16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수업을 가가 8시간을 약속은 했는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시간들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대한 아니면 공기업 가스공사 우리가 가서 좀 실습을 한번 보자 하려고 하는데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수업 시스템에 대한 걸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오전을 내서 갔다 오니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돼가 공기업에 인턴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실제 학습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 학습 능력을 좀 극대화할 것이냐, 실제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갔다 와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익이나 이런 건 전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공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매칭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감이 있다, 우리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많은 중에 공무원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나요? 저도 쉽사리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에 지방공무원 제가 한 3년 있어서 봤습니다만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장에 있는 부분과 매칭을 어떻게 해서 좀 현실감 있는, 진짜 현실 적응력이 굉장히 좋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를 기르느냐, 이게 학교에 대한 고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예전의 행정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AI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부터 해서 안 쓰는 기술들이 다 없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알지만은 교통과 같은 데는 그 자동차 배차부터 시간을 빅데이터로 예전부터 쓰고 있고, 경찰 같은 부분도 범죄 취약점 다 빅데이터, 요새 그냥 안 하면 다 빅데이터 다 씁니다. 심지어 드론으로도 다 지역의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행정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성 있는 과목들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행정학에 쓰이고 있음을 알고, 또 당신들도 나가면 이런 기술을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적어도 안 되면 코딩 기술이라도 배워서 공무원이 안 되면 다른 기술 쪽으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지 않냐. 저는 행정학과 와서 제가 너무 슬펐던 게, 제가 이 대구대학교에 오고 나서 2년 딱 됐는데 보통 행정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기 전공으로 가는 학생을 제가 한번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2% 내외, 30% 내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그러면서 한 학생이 4학년 때가 교수님, 저희는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공무원을 포기하면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얘들한테 대안을 주었는 게 뭔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티칭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비 사업을 지금 한 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노력을 해서 정의 4학년이 되면 안 되면 이걸 들어라. 그래서 민간 부분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적어도 선택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또 노력들이 좀 행정학자들 그냥 공무원만 붙잡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입시를 나가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끔씩 이제 전화가 지방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방의원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방의원 되시는 분들 뭐 직업 분포를 보면 여러 분이 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학 들어오면 할 수 있어. 의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되는데 행정을 모르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럼 행정학과 오면 의원 될 수 있지. 기초의원, 광역의원 3,920명입니다. 4,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명만 배출해가 후보 5명만 나와도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나 이런 확장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이 공공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발과 그런 PR들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행정학 선택의 이유가 없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은 로스쿨을 나와야지 우리가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학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뭐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나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행정학과 나와야지. 예를 들어 지금 지역인재개발 7급 지금 뭐 한 40명이 뭐 50명 뽑고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 우리 전국의 대학교가 지금 한 200개 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전문대학교 다 합쳐 한 300개 정도 되고 일반 대학교가 한 150개, 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명, 50명 뽑으면 한 학기에 한 명이 안 됩니다. 7급 인재가. 그러면 한 명이 안 되는데 총장님이 추천을 열심히 해가 한 명이 안 되는 이 제도를 가지고 과연 이게 행정학 유지를 지금 행정 7급이 얼마 뽑냐 하면 636명 뽑습니다. 한 500명에서 600명 뽑는데 40명에서 50명 뽑는 거 행정학과 가서 할게요. 경찰 행정학과도 뭐 50명 그 자기 그 전공 분야에서 뽑는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욕심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행정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 이건 좀 편협한 생각, 좀 약간 이 행정학만을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조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저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우리가 다 행정학계에 몸을 닫고 있으니까. 원래 제가 이진철 회장님 모시려고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일정이 안 되신다고 해서 못 모셨었어요. 근데 여기 옆에 계신 김경환 회장님이 아주 그냥 일정을 변경하셔도 꼭 오셔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승철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모시길 너무 잘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 꼭 모시고 온 김경환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가 몇 년 전에 우리 행정학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없었는데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이영범 회장님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데 역시 존경하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까운 미래를 책임지실 이항수 교수님 또 최현성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교수님들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광주의 호남대학교에 있었고요. 그 사립대죠.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북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사립 이게 밑에부터 타고 올라온 느낌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꼬랑지에 불 붙은 것 같고 입사한 첫날부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딱 숫자가 정해졌으니까 전체 교수회에서 계속 우리 호남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중국 학생을 데려오고 안 되면 베트남 학생을 데려오고 중국 학생 죄송합니다. 뭐 어디로 안 도망가게 하려면 중국의 압구정 같은 데서 데려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016년에 와서 딱 2년 편하게 지나니까 다시 전북 지역의 인구 소멸 때문에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실제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의할 용기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서 융복합 학문으로서의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차세대 행정학은 누구를 키워서 어디다 내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인구 구조는 이미 주어진 디폴트 값이고요, 상수 값이고, 그다음에 취업은 즉각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제가 너무 말씀 잘하시는 이승철 교수님보다 앞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모두 공감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호남대에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학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행정학을 안 나와도 행정학과는 가는데 경찰이나 소방을 나오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데요. 이러면 모집이 달라져요. 모집이 달라지면 호남대가 되게 잘 나가는 학과였는데 이번에 폐과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지경이. 광주에서 호남대 행정학과가 폐과됐다면 우리 그 회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즉각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학문이 공기업에, 저 최현선 교수님 제가 왜 존경하냐면 이 현실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영복 교수님, 이게 공무원 뽑는 데다 우리 해라, 이거는 확장성이 없는데 왜 공기업에 행정학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주된 업무가 기업이 아니라 공공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정말 체계적인 그런 게 굉장히 학생들 모집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 출연 기간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학문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이냐. 저희가 불과 2020년도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행정학과가 공공인재학부를 8년 전에 법전원을 만들면서 법학하고 행정학 일부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수님들이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좋아 공존 하고 사인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공문이 왔어요. 해피름 제가 학과장 한 지 며칠 안 돼서 앞으로 행정학과는 정책학을 가르칠 수 없음. 이런 무식한 거를 막 공문을 보낼 수 있다. 깜놀해가지고 그 용기를 칭찬하며, 왜요? 그랬더니 사인해 줬는데 영어 이름이 Department of Public Policy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사인해 주면서 공공인재가 그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고 너네 학과 영어 이름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터졌는데, 중요한 건 너무 놀란 게, 행정학은 정책학을 당연히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새 싸움이 된 거예요. 과학학과나 과학 정책은 행정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분야 중에 뭐 기술 정책을 행정학이 해야 되나요? 우리 기술 경영 쪽에 하는 건데, 이렇게 새를 불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느낀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산소처럼 이 정책은 아무데나 붙여도 다 정책인데, 그러면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갖는 그 전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 경찰 행정으로 따로 나오지 않고 요만큼만 우리 같이 공존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소방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책학의 문제를 이게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정책학회에다 맡길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우리 차기 회장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교과목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번째, 그게 이제 연결되는데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혹은 그런 분야에 대한 박사들도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요 행정학 이렇게 연구재단 들어가 보면 쭉 분류돼 있는 거 보면 지금도 교수님들 왜 조직 인사 뭐 이렇게 기본만 생각하세요.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이렇게 서울에 경기도권에 있지만 경기도만 해도 지방이거든요. 그럼 서울 수도권도 사실은 서울이라는 특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어떠한 영역
안에서 집행되다 보니 그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그게 농업 이런 어떤 이런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에서 그러니까 선택적 지원하는 거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머릿수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두 가지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복지나 치아는 이쪽 문제라면 지금 치열하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들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예산을 따오거든요. 행정학은 그 분야에 대한 교수를 별로 특화시킬 수 없어요. 교수님이 되고 나면 공공 부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나 이런 거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와 우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행정학에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산업정책에 대한 교과서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기술정책 전북대에는 기술정책 MOT 대학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갔고요. 과학기술정책 정책기술론 기술정책론 그다음에 뭐 산업정책 지역개발론 뭐 다 만들어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책을 좀 빌려서 쓰려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느냐, 여러 학자들이 들어가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 과학기술, 산업기술 이런 분야를 해주시면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융합학문으로서의 확장성은 지금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돈들이 행정학을 가지고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산을 따야 차세대에게도 돈을 주고 교수님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누군가 뭔가 이슈를 선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사한 학문과의 융합, 협업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학문과의 융합.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 다음에 뭐 공대, 그다음 바이오,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하면 농업대 아니면 뭐 의대 뭐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좀 발표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듣고도 전북대 이거 응용해서 해보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는 이제 안국찬 교수님이 부총장님이에요.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나 이런 데 아이디어를 내면 즉각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학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확장성 중에 사회학과, 그 뭐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심지어 경찰, 소방, 공공인재 등등 유사학문들은 바로 문제 해결 역량에서 거의 비슷한 모델을 써요. 리빙 랩, 아니면 무슨 인턴십, 아니면 코칭 프로그램, 아니면 CBL, PBL, 프로그램 베이스드, 커뮤니티 베이스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데 있어서 저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들과 유사하게 취급받는다. 근데 정치학회에서는 CBL이라는 것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냥 보통 수업 때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포장을 해서 정치학회 단위에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억지 프로그램은 아닌데 코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방 학회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거를 무슨 집중적으로 여름방학에 여기 행정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인턴십을 뿌려주고 그러면 애들도 서울 와가지고 막 뭣도 하고 좋잖아요. 서울 애들도 지방 오고. 그게 지금 후스 사업에서 해보면 좋았을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상도 주고 발표도 하고, 근데 거기에 막 주체를 막 쭉 학회들이 단합을 해서 나가고, 그러면 학회 위상도 이 맏형으로서의 위상도 있지만 학생들도 그걸 가지고 공기업 면접을 가도, 심지어 공무원 면접을 가도, 요즘엔 공무원도 면접에서 떨어지거든요. 문제 두 개 물어봐요. MZ세대 무서워서 갈등을 이겨낸 경험이 있냐. 그러면 애들이 공동으로 숙제하는데 이러면 띵. 제가 애들 면접 저는 100% 합격하거든요. 절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큼 지루하다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군대에서 누구 거를 같이 들고 내가 아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해서 만들어 주니까 자신이 어떻게 역경과 문제를 해결했느냐, 심지어 해외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집어넣어 놓고 야 생고생한 거 사진 다 찍어와. 그래야 니네가 기억을 해야 말을 해도 당당하게 한다. 쭈삣쭈삣하면 천재들이 다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 같이 할 수 있다면,
제가 부산 학생들하고 같이 했다면 저희는 그래서 학생들도 말레이시아로 보내요. 있어 보이잖아요. 영국권 가면 없어 보이는데 싸고 인도네시아의 다문화를 말레이시아의 문제 해결을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미지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가면 그 학교에서 버스 태워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BL, PBL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이거 기대드립니다. 공공 부분과 인턴십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북 쪽에 있는 이전 기관들하고 이분들 다 뚫고 다녀가지고 저희 코칭 프로그램 하거든요. 지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대회에서 우리 학회에서 상 주기로 했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어디 가서 면접이라도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관을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후스 사업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 행정학회가 주도를 해서 좀 우리들의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능력 좋으신 회장님들이 연구재단에서 그런 과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네 번째 차세대 행정학의 길. 이래서 이제 그 사회적 공헌을 새롭게 정의하자라는 관점인데요. 다시 돌아오면 BK, SSK 제가 이제 저번에 정책학회에서 들은 거. 서울대 행대가 제가 들었으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행대가 요즘에 1대1이에요 경쟁률이. 네? 우리 때는 저 신림동 가서 저 공부도 해본 적 있는데 저 원서도 안 냈는데요. 포기하고. 그런데 1대1이라고요? 그래서 1대1이래요. 그래서 제 모교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 다 간대요. 그러면 그럼 지방 애들이 연대하고 서울대를 가고 그러면요 성균관대도 그리고 성균관대는 교수님들이 개인적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또 인연 있는 그 교수님들이 특별히 잘하시는 분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가고 그럼 나머지는요 없지 않아? 그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무슨 말씀드리느냐? BK를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웬만한 학교들은 대학원생이 없습니다. SSK도 학문을 위해서 한대지만 사실 도전해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면 대학원생이 없어지는 대학원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한국 학생을 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 BK, SSK는 접고 아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을 제대로 좋은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외국인 유학생 많다는 행정학과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배운 게 그 나라 국가 시스템이 없어요. 어디가 미어터지냐면 경영, 무역, 신방 이런데.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ODA 파트에서 이걸 묶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면, 그래서 그쪽에 공공부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컸나요? 공공부분이 이끌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있죠. 외국에서 모셔와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 인재개발원이 있고 어디는 국가인재개발원이 있고 협업해가지고 끌어와서 이렇게 좀 뿌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추천해주는 그런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외국인이 돌아가서 우리가 누굴 가르칠까? 외국인 학생들이 돌아가서 우리 학문을 공부한 게 관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관공서에서 우리 사람들을 찾든 그런 루트를 하나라도 발굴하시고 입소문을 태워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죄송해요 말이 길어서 할 말이 많았어요. 끝에는 오피니언 리더의 선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의회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요 전 궁금하면 뭐든지 해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공공기관은 뭘까 해서 경평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고요. 아무리 해도 이 정치가 뭘까 해서 민주당 공천심사를 4번이나 연속했거든요. 이제 지방 그거를 광주에서 2번, 서울, 전주에서 2번. 참고로 전 지지자가 아닌데 좀 가서 했는데, 네,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라는 게 특히 지방으로 올수록 공공 분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산업들이 대부분 공공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산업이 많아서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중앙과 경쟁할 때 자기 자체 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맞춰서 제공한 적이 있냐는 거죠.
물론 모두 행정대학원이 있고 이러는 건 알지만 그건 이렇게 오셔가지고 쉽게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배우러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고 여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점점 보면 이게 공공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전엔 거의 최고 경영자 과정 오른쪽 뺨 왼쪽 뺨 때릴 정도였는데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지역의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평에게 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그 영업 세일즈맨 같은 마음을 해서 지금은 공공기관 분들이 저희 쪽에 실장님만 아니 부장님들만 한 6분, 실장님 4분 막 이렇게 와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가 좋으냐면 그러니까 공무원들 오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가서 한 분씩이라도 다 데려라. 다시 구축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모셔올 분이 없어요. 특강을 하려니까. 왜냐면 제가 이승철 교수님이나 이영봉 교수님이나 우리 교수님들께 부탁을 하면 아마 와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엄격결에 20년 가까이 교수를 했으니까 이게 그냥 능력이 없어도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데 젊은 교수님들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쪽에 그런 네트워크 뭐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강을 기꺼이 가주시겠다는 그러한 봉사단처럼 교수님 풀이 있으면 모셔와서 기꺼이 그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분도 알고 있다 이랬으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 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의 대응력, 그다음에 학문적 정체성의 재정의의 용기, 그다음에 융합으로서의 학문 확장성, 유사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과학기술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혁신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되고, 네 번째, 차세대 행정학의 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특히나 지방은 지방 소멸의 외국인 비자 문제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라서 요거를 우리가 아젠다를 선점하면 어디에도 뭐 법학이 하겠어요? 뭐가 하겠어요? 그래서 요 아젠다를 선점해 가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유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보면 호남대에서 직접 해봤는데요. 500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각 성마다 대표가 있어요. 걔네들이 딱 들어오니까 10명 잡으니까 중국에 300명 모여 그러면 쫙 모여요. 그 노하우들이 행정학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학생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올 수 있다는 경험을 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무리하시면서 정리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리는 하지는 않겠고요. 아니 그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더니 너무 말씀을 잘 주셔서 아마 그동안 쌓이신 게 그 문제 의식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저도 이게 좀 하실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시간이 또 훌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현황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세 분 정도는 또 해결책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김용민 회장님은 이제 해결책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좀 김용민 회장님 말씀 좀 듣고 또 플로어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플로어에서 또 한 분, 두 분 말씀을 듣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행정학이 그 인문학으로서 행정학이 국민들이나 주민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인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 다산 정량용의 목민심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행정학에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방법들,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인문학이
정부의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인문학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안에서 행정학을 소재로 해서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행정학을 인문학 안에서 공부하고 느끼고 또 재미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행정학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인문학으로서의 행정학이 주변 주민들에게 저변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연구재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 행정학이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로서의 어떤 기회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도 많은 분이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가 행정학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또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말씀 자유롭게 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네, 마이크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명지대 최현성 교수님,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회장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행정학회나 우리 저 학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더 느끼는 바가 크고, 그걸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학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전에 김영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이라는 부분이랑 합쳐진다는 게 결국 저는 AI라든가 최첨단 것과 연결된다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고, 제가 어제 오석홍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이제 원로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두를 던지는 사람이 없다, 학회에. 그래서 오석홍 교수님 이번에 발제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지금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화두를 던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들과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전년도도 저는 또 행정학회장 선거에 입후보에서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정광호 이제 차기 회장님이랑 제가 얘기를 할 게 많았는데, 바로 강혜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위기라는 부분을 사실 저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과 함께 이제 같이 닥치는 문제이고 굉장히 완화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광호 교수님 굉장히 해안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 따른 우리가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쪽으로 좀 많이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디스커리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이런 내용들이 나갔을 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우리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또 계속 이제 좀 잘 돼야 되겠죠. 우리 학회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강국 전 회장님도 앉아 계신데 또 언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주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이영범 회장님이 아주 좋은 세션을 만들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학자 한 명 한 명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의견은 이제 학회장이 대표하는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간담회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 행정학이 위기다, 너무 보니까 이렇게 좌절한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지금 정무평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평가단 교수를 100명을 뽑아요. 각 분야마다 10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행정학 교수가 4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행정학이 위축을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협업하려면은 전문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과연 행정학자들이 그 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이런 점에서 우리 행정학자가 타 학문 분야 학자보다도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덕담으로 저희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우리 이양수 교수님 계시니까 한번 또 저하고 이제 같은 대학에 계신데 충주 캠퍼스이신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과도 이제 변경이 됐고 막 그래서 남다르게 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충주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인재 학부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소방 그 학과로 이렇게 이름을 개편했습니다. 그 지금 저 사실은 앞에 5분 저 회장님 앉아 계시지만 그 5분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아주 통감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잘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공고 같습니다. 그 저 뭐 학교는 또 뭐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부의 눈치도 보고 또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저희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예, 또 국립학교하고 늘 그 비교되고 또 학생 모집에도 저희도 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학생들 수요를 우리가 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저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게 행정학이 정말 그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가,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전공으로서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도 굉장히 그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그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번 그 국제학술대회 타이틀이 지금 이제 격차의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인데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정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이 뭔가 제대로 이거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학문인가. 그래서 저희도 아까 뭐 이승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영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현실 적용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학회장님들 그리고 또 저 여기 박광국 회장님, 최연선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수렴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박광국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 학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으로 이 세션을 마련을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우리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학과 자체적으로 또 문제의 원인이 있던 거, 사회 환경의 변화 속 대외적으로 또 문제의 원인이 발생했던 것들도 짚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또 대내적으로는 또 교과 과정이든 뭐 교수법이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또 교과목이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대외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학회장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학회장님들께서도 각 학회별로 조금 이제 학술대회 하실 때 세션을 만드셔서 좀 같이 회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좀 학회장님께 좀 함께 결의를 해주시기를 조금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쯤에는 우리가 조금 행정학계가 범행정학계가 어떤 좀 액셔너블한 그런 그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조금 이렇게 논의를 이어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다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뭐 구체적인 모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고, 이런 움직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학회 내에서 조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